자, 반갑습니다. 루카스 지민쌤이고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수능 대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요거예요. 뭐 서점 가면 다 팔죠. 네. 자이스토리 2025 수능 대비 생활과 윤리.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또 전범위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 수능 뭐 생윤이고 윤사고 요 윤리 쪽 과목의 특징이 좀 어렵게 나와요. 아주 쉽진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뭐 여러분들 생윤 과목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 많지만 일단은 뭐 제일 많이 하니까 생윤을 제일 많이 이제 학생들이 하니까 뭐 나도 해야 되나 보다 뭐 그런 분들이 뭐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소문이라고 정보들을 많이 얻잖아요. 뭐 쉽대더라, 분량 적대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쉽냐? 전반적인 개념은 쉬울 수 있어요. 다른 사탕 과목과 비교했을 때 뭐 쉬울 수 있죠, 느낌상. 근데 이제 저랑 기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뜯어보는 강의를 할 텐데 뭐 개념도 이제 설명을 같이 이제 녹아내면서 할 건데 별로 안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좀 이게 단순하고 할만해요. 근데 문제가 정말 거지같이 나와요. 아주 헷갈리게 아주 함정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재수생도 있을 거고 예비 고3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텐데 이 생윤 과목의 그 선배님들, 너네 이제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말장난이 되게 심하다. 이게 되게 사람 열받게 만든다. 뒤통수 때린다. 뭐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만점 받는 거는 이거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을 거고 앞으로도 들을 거고 너네가 또 직접 느낄 겁니다. 이 과목이 되게 이상해요. 정말로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좀 이상하고 말장난 심한 거 인정해요. 강사들인 저희들도, 저희는 뭐 문제 만들고 문제 푸는 기계잖아요. 거의 로봇인데 저희들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함정을 팔 수가 있나, 이건 문제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의 실제 수능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가원이 갑이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잖아. 그럼 저희는 의리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그 문제 개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항상 철칙이 이게 수능 대비니까 기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제 고3 학교 쌤들이 출제를 하시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흔히 말해서 육구 수능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대학 교수님들, 실제 수능 출제위원분들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돈으로만 치면 가장 비싼 기출 문제가 평가원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 문제는 이 자이스토리 강의를 하면서 안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수능과 비슷하기도 한데 좀 뭐랄까요, 컨셉에 안 맞는 문제들,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들, 조금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풀면 돼요. 어차피 저희 교재는 해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저는 다루지 않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뭘 다룰 거냐? 일단 개념이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마다 개념 강의를 제가 조금씩 섞어서 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가, 개념 강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중요 단원, 개념이 많은 단어들은 제가 개념을 섞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또 해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는 육구 수능만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고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문제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복습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연습은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할 거고, 일단 저희는 이제 1단원, 그러니까 우리 자이스토리 교재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단원이 짜여져 있어요. A, B, C, D부터 Z까지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눠 놨는데 당연히 첫째 테마는 A겠죠?
저희 교재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수능 생윤 1번 문제입니다. 무조건 1번에서 요거만 물어봅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요 문제는 한 개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요번 1강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뭐 제 개념 강의를 듣고 이제 기출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학교생 강의를 듣건 학원이든 다른 뭐 기타 유료 이제 메이저 인강 사이트 강의를 듣다가 뭐 이거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텐데 저는 저대로 개념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여기 1강에선 그리고 문제들도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6구 수능 중심으로 어떻게 최근에 수능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테마 바로 실천 윤리학의 특징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윤리학 우리가 배우는 게 생활과 윤리잖아요. 이 윤리학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제 영역을 구분 지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윤리학의 구분, 영역 구분 요걸 배우는 거예요.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이론적인 파트여서 재미없어요. 근데도 1번 문제고 무조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조금만 봐드리면 저희 교재에 있는 개념 요약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봐야 뭐 편하니까 책도 보고 이제 화면도 보고 그렇게 필기도 뭐 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고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윤리학의 구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로 갑니다. 윤리학이라는 것은 그 카테고리가 구분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이렇게 윤리학을 3등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규범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윤리학.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윤리규범, 도덕규범을 얘기하겠죠. 여기 뭐 법규범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이 규범은 당연히 도덕과 윤리규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규범윤리학이라고 하고요. 이 규범윤리학이 또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뭐랑 뭐로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가 이론규범윤리학, 줄여서 그냥 이론윤리학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요 이론규범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윤리규범 또는 도덕의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윤리, 뭐 아리스토 또는 맥킨타이어의 뭐 덕윤리 이런 각종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이론 윤리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시나 줄여서 그냥 실천 윤리라고 부를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생윤 과목이 주로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 A 제목이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알아먹겠죠? 그럼 이론 윤리는 안 배우느냐? 배워요. 정말 중요한 서양 사상가들, 뭐 동양 철학자들도 있지만 그 각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도 배우긴 합니다. 근데 이 이론 윤리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윤사예요. 알아먹겠죠? 그래서 윤사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철학과 윤리 이론을 드립다 배우는 과목이 윤사. 그럼 생윤은 뭐냐? 윤사에 나오는 사상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동양과 서양의 몇 분만 골라가지고 몇 명만 골라가지고 배워보는 게 생윤에서 말하는 이제 이론 윤리학의 어떤 범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천 윤리가 이제 주로 생윤 과목의 테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응용 윤리, practical ethics라고도 해요. 응용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규범 윤리가 둘로 구분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메타 윤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외래어죠? 메타. 이 메타 윤리도 뭐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성격으로서의 윤리학이에요. 지금 뭐 말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고 이 메타 윤리라는 것도 일단은 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이 지어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술윤리학이라고 있어요. 기술윤리.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뭐 테크놀로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한자어 기술은 뭔가를 기술하다, 서술하다, 뭐 설명하다 할 때 그 describe, 기술하다라고 할 때 그 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 서술, 묘사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기술윤리학이라고 또 있구나. 그래서 크게 세 개로 구분 지으면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규범윤리가 구체적으로 이론윤리와 실천 응용윤리로 또 구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일단 마인드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상 네 가지인 거죠. 이론윤리, 실천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이렇게 네 가지 윤리학의 뜻이 뭐냐? 이걸 이제 이번 1강에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자세한 내용은 개념 강의를 보시는 게 맞고, 이건 어쨌든 간에 강의의 목적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는 보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갑니다. 자, 첫 번째가 윤리학의 구분이라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카테고리 나눠드렸지만 규범윤리학이라는 게 첫 번째로 카테고리였죠. 자, 뜻은 간단해요. 볼까요? 규범윤리학. 도덕의 근거가 되는 도덕의 원리. 기본적인 윤리 규범과 도덕 규범의 원리, 원칙.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인간의 어떤 성품, 품성이라고도 하죠. 뭐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의 원리, 원칙을 탐구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성품과 품성을 갖춰야 될 것이냐, 그런 사람 중심, 행위자 중심의 윤리로서의 이론 규범 윤리학도 이제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도덕적인 행위의 원리 원칙이냐? 그리고 어떤 성품과 품성을 우리 인간들이 갖춰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규범 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의 해결책과 실천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카테고리 나눠드렸지만 규범 윤리는 크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랑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론 규범 윤리학, 줄여서 이론 윤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미 똑같아요. 뭔가를 판단할 때, 도덕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이게 윤리적인 판단이죠. 도덕적인 판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볼까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거는 사실 판단이죠.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팩트, 그 사실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잖아? 근데 이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그런 물에 끓는 점이 어떠지? 이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옳은 거냐?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선한 거냐? 악한 거냐? 그건 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 그렇잖아. 이런 가치가 개입되는 판단이 당연히 윤리적인 판단이겠죠. 사실 판단과는 다른 거죠. 이해돼?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가치 판단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옳다와 그르다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판단과 행위에 대한 근본 원리, 이건 이제 한자로 준거라 그러는데,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론 윤리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의 준거, 원리, 원칙, 기준, 이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론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나오는데 이 기준을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제시도 하고요. 이걸 이제 의무론적 윤리라고 해요. 뒤에 서양 철학 배우면 나와. 또는 벤담과 밀, 영국의 사상가들, 근대 공리주의 철학이 제시하는 기준도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워봤을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바로 공리성의 원칙이거든. 그런 도덕적인 기본의
기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이 사상가들이 제시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을 것이고 이 기준은 뭐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생윤 과목에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두 개가 거의 내용이 전부고 그리고 뭐 덕윤리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뭐 맥킨타이어 그런 행위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윤리도 또 하나 나오고요. 또는 뭐 길리건과 나딩스라고 불리우는 배려 윤리. 그러니까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아. 윤사에 비해서 내용이 반도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이 과목을 고르는 거야. 할만하고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상가들의 도덕의 원리 원칙, 행위 판단 기준과 준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이구나. 그렇게 일단 감만 잡아놔. 그래서 이 이론 윤리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도덕의 법칙을 정립하고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게 이론 윤리학의 목적이에요. 역할은 뭐냐? 똑같아.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무엇이 옳은 거고 그른 것이냐 그런 도덕 판단의 기준, 도덕 원리의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주요 테마가 뭐냐? 방금 얘기했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얘기했지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이게 이론 규범 윤리학의 첫 번째인 거고 벤당과 밀의 공리주의 윤리 뭐 맥킨타이어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덕윤리 뭐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 윤리 요나스의 책임 윤리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뭐 쭉 나와요. 이 수많은 이론 윤리학에 나오는 사상가들이 이 과목에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 윤리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만 조금 감을 잡아주시면 될 거고 개념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복습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생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실천윤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실천윤리학의 개념, 특징 이게 중요하겠죠. 네. 별표 한 개 드릴게. 실천윤리학, 다른 말로 응용윤리학이라고 한다. 응용윤리학. 자, 보자. 의미. 다양한 도덕의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도덕의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건 방금 본 이론 윤리죠. 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이게 이론 윤리학의 첫 번째 테마였잖아. 그지? 그러면 칸트의 그런 윤리에 대한 이론 이것만 딱 연구하고 끝낼 거냐? 그게 이 현대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칸트주의 철학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환경 오염 문제, 뭐 노인 소외 문제, 또는 뭐 가장 심각한 문제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론 연구에서만 끝난다면 이건 실용성이 없죠.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그게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론만 드립다 연구하고 이론을 완성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실천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실천윤리를 연구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목적 보시면 그런 칸트든 공리주의든 이론 윤리학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로 실천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실천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이구나. 이 학문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역할 보시면 여기 이제 별표 그나마 3개인데 자, 봐. 첫 번째, 여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나 도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생명 윤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 생명과학, 통계학, 그죠? 이런 다양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그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다양한 전문 분야들을 전부 다 끌어와 가지고 동시에 이걸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윤리와 도덕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관련성 있는 수많은 인접 학문들이 다 달라붙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이걸 제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학제적 성격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외워야 돼. 학제적 성격.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걸 간학문적 성격이라고 그러거든. 뭐 통섭적 연구라고도 하고. 자, 예를 들어줄게. 가장 쉬운 사례가 이런 거야. 맨날 들은 사례인데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이거 같아요. 노인 문제.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 심각하죠. 뭐 개인정보 유출, 뭐 사이버 피싱, 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노인 되거든요. 너네라고 노인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노인 문제가요. 왜 발생할까요? 노인 공경이라는 도덕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가 부족하니까 노인 공경의 개념도 없고 뭐 막말로 싸가지 없고 뭐 생길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그런 윤리의식과 도덕의 부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노인 문제가 정말 그렇게 단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관련성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학문들이 다 달라붙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해결책이 제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접근하자. 학문끼리 전부 다 연계해서 다 달라붙자. 이걸 학제적 성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간학문적인 성격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가령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죠. 아까 뭐 심리학 나왔는데 노인들이 점점점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인 접근, 뭐 심리학 전문가들이 그죠? 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지 않겠어? 그잖아요. 노인들의 소외 심리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 그잖아요. 독거노인, 외톨이 정말 평생을 바쳐서 자식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자기 막 쌩까고 막 무시하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심리학적인 접근 의미 있죠. 뭐 경제적인 접근도 의미 있지 않겠어? 뭐 자본주의 사회잖아. 나중에 경제적으로 돈이 딸리면 자식한테 뭐 아들아 용돈 좀 다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아빠 맨날 용돈 달라 그래. 다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참 너네들도 그럴 수 있지. 당할 수도 있고. 그잖아. 노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실버 산업 이런 경제학적인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럼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 것이냐?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육학자들은 노인들의 교육 문제, 발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노인들에게 재사회화, 나중에 뭐 2차 교육, 3차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을까?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다 달라붙어야지만 이 노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가 없죠. 이게 바로 실천 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학제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지?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학문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다 달라붙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실천 응용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요건 외와잉. 그리고 실천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 연구만 드립다 하는 게 아니고 이론 윤리학에서 이미 도출된 원리 원칙들을 적용하고 활용해서 역시나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알아못 끄냐? 그래서 주요 주제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주제로 삼아요. 네? 보시면 생태윤리, 이거 환경 파괴, 정보윤리,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피싱, 스미싱, 아우 지긋지긋하죠. 뭐 정보 격차라든가 되게 많은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말 그대로 되게 응용의 성격이 강하고 실천적인 성격도 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윤리학계에선 이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이라는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쪽 영역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수능 생윤 과목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규범윤리는 이론윤리하고 실천윤리가 있다면 메타윤리는 뭐냐? 메타. 일단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자, 볼게요. 메타윤리는 뭐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 뭐 메타비인지 뭐 그런 전문 용어인데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메타라는 건 결국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 그 도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쉽게 말하면 말이죠, 말. 그 도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 그 말의 뜻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를.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은 되게 언어학적인 성격 또는 논리학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 그리고 도덕의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어려운 말로 논증이라고 하죠. 연역이라고도 해요. 그런 그 도덕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논증과 연역과 추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메타윤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과연 이게 성립이 가능하냐? 순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것도 별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윤리학의 또 특징이고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언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논증, 연역, 추론 그리고 학문적인 성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윤리라는 것이 순수한 독립적인 학문으로 과연 성립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를 그냥 드립다 밝히고 논증하고 추론하고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게 이제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다. 실천적인 성격은 거의 없구나. 문제 해결 체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언어의 의미를 밝히려고 드립다 연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좀 깊게 들어가면 뭐 메타인지 메타비인지 다른 말로 이모티비즘 뭐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쌤들은 가르쳐 주시는 거 저도 아는데요. 안 나와요. 궁금하시면 공부하시고 근데 쓸데없는 건 저는 공부를 하지 말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고요? 저희는 지금 윤리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고 수능 수험생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느라고 쎄 빠지는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사탕 강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방대하게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 미친 거 아닌가요? 국영수 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할 양을 줄여야죠. 제가 계속 줄여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이게 정말로 재밌으면 대학 가서 아예 이걸 전공을 하세요. 평생 하면 되잖아요. 평생. 알겠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요. 그럼 메타윤리학의 역할은 뭐냐?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거니까 쓸모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윤리학은 아까 배웠던 이론윤리, 실천윤리 이런 규범윤리학은 이 메타윤리학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언어적인 의미로서 분명한가 또는 논리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메타윤리학이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윤리,
실천 윤리, 메타 윤리, 또 밑에 나오는 기술 윤리. 이게 전부 다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조화롭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각각 분리 독립된 완전히 다른 학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주제들을 보시면 옳다와 그르다의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밝히는 거죠. 옳고 그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이론윤리라면, 옳다, 그르다, 그 언어, 말이요, 말, 워딩, 그것의 언어적인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하다, 악하다, 그것의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선과 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건 역시나 이론윤리라면, 선과 악의 언어적인 뜻,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으로 describe, 기술윤리. 이것도 뭐 가끔가다 나오는데 수능에서 가끔가다가 이건. 자, 의미를 보시면 특정 시대의 관습, 규범 등등등 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이건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한문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할 때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서술하다, 설명하다, 묘사하다. 이해되겠지?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 기술, 묘사 또는 뭐 인과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술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된 그런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가치 중립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이런 거야. 뭐 해볼까? 그래, 낙태로 해볼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자, 낙태는 뭐 옳지 않다. 자, 봐봐. 낙태는 옳지 않다, 그르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거 객관적인 사실로 느껴져.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걸로 느껴져. 옳다, 옳지 않다. 이거는 사실 판단이 아니죠. 이건 가치 판단이잖아요. 낙태가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그잖아. 이것을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해돼? 기술윤리학은 이런 진술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건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묘사와 진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술윤리학은 이런 식으로 명제를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낙태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뭐 10%씩 증가하고 있다. 어때? 딱 육하원칙에 의거한 신문 기사와 같은 명제죠. 이게 가치 판단이에요?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잖아요. 낙태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대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가치가 지금 진술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윤리는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진술, 어떤 설명,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알아먹겠죠? 객관적인 설명과 기술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술윤리학이구나.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기술과 설명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과 객관적인 기술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역시나 어떻게 적용할 거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메타윤리학이든 기술윤리학이든 둘 다 객관적이고, 그죠? 가치 중립적인 그런 연구인 거고, 둘의 공통점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 윤리학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한번 리뷰는 되죠. 자,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과 평가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구경을 조금 해볼까잉? 자, 첫 번째 문제는 A8번이야. 2020 수능이네. A8번. 쭉 넘기면 이제 문제 나오잖아요. 네. 자, 16페이지입니다. A8. 볼까요? 적절한 것은 뭐 수능 문제 뻔하죠. 글을 읽고 각각이 무슨 윤리학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갑. 윤리학은 이론 탐구보다는 봐봐. 핵심 워딩이 다 나와. 도덕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뭐 사실 끝났죠. 그래도 볼게. 자,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뭐 이런 도움을 받을 것이고 아까도 봤지만 생명공학, 법학, 뭐 심리학, 자연과학 등등등등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많은 전문적인 학문의 분야가 학제적인 성격,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됐냐? 이건 지금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이 매우 높구나 파악할 수 있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 학문을 하는 목적이구나 확인되지. 실천 윤리지 뭘. 실천 응용 윤리학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읽고 그냥 파악을 하면 돼. 오케이?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다음. 윤리학은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뭔가 탐구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근데 더 쉬운 대놓고 힌트를 그 밑에 주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뭐예요? 네, describe. 기술 윤리학의 특징을 써놨구나. 대놓고 보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 수능 문제인데요. 뭘. 되겠죠?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죠. 답부터 볼게. 2번. 갑 실천윤리. 봐봐.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 각종 딜레마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게 문제잖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구체적인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 실천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잖아요. 되게 쉽죠. 별표도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난이도가 낮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1번 문제예요. 오케이?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라 볼게. 보기 1번. 인과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해. 기술윤리라고. 오케이? 보기 3번. 윤리학은 당위. 뭐 별 뜻도 없는 한자죠. 당위. 마땅히 뭐뭐 해야 돼. 영어로 must. 그죠? 마땅히 뭐뭐 해라. 또는 마땅히 뭐뭐 하지 마라 이마. 그런 뜻이잖아. 근데 윤리학이 당위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 자, 봐라. 마땅히 뭐뭐 해라. 마땅히 뭐뭐 하면 안 돼 임마. 이게 사실 판단이야? 이게 가치 판단이죠. 예를 들면 야, 네가 진짜 자식이면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지 마땅히.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냐 임마? 마땅히 효도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 판단입니까? 효도라는 인간의 가치관에 개입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윤리학을 당위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보자. 이건 기술 윤리학이랑 설명이 안 맞죠. 아까 봤잖아요. 얘네들은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서술, 설명, 묘사, 기술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겨. 이해되겠지? 기술 윤리학은 당위적 관점에서 설명이 안 돼. 오케이? 낙태가 매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기 4번 또 을. 네, 이건 쉽죠. 문제에 응용되는 도덕의 원리 원칙을 정립해라. 이건 이론 윤리죠. 도덕의 원리 원칙, 도덕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건 이론 윤리의 특징이었고요. 보기 5번 둘의 공통점 보자. 네.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건 메타 윤리였잖아요. 보시라고요.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외우면 풀려요. 별로 재미는 없지만 다 풀립니다. 알겠죠? 외울 내용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수능을 당연히 보시겠죠. 다음 A 9번. 자, 이건 6평 문제인데 똑같아 물어보는 게. A 9번입니다. 17페이지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윤리학은 칸트의 의무, 벤당과 미래 공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와 같이 근본적인 도덕의 원리,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탐구해야 되는 거다. 뭐요? 그래 이게 이론 규범 윤리라고. 그렇잖아요. 윤리학은 생명, 환경, 정보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사회에서 문제를 발생한다. 그러니 이론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안을 제시해보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요? 실천윤리라고. 실천 응용 윤리학을 써놓은 겁니다. 제시문 똑같죠. 볼까요? 답이 3번이죠. 자, 실천윤리.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봐봐 또 나온다니까. 종합적인 접근,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 이걸 외워야 될지 알겠지. 맨날 물어봐. 어렵지 않아. 자, 1번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 뭐? describe, 기술윤리. 쉽죠? 보기 2번. 자, 이건 별표. 아까 뭐 개념 정리할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윤리학이 순수하게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하냐. 이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것은 뭐였어?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게 메타예요. 이거 암기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보기 4번.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이게 어떻게 무관합니까? 왜냐면 이론 윤리든 실천 윤리든 둘 다 규범 윤리학이잖아. 얘네가 가치 판단을 요구되는 당위의 윤리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할 수 있습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 얘네인데. 메타 윤리하고 기술 윤리가 가치 중립적인 가치 판단을 거부하는 그런 객관적인 성격이라면 이론 윤리, 실천 윤리, 이 규범 윤리가 당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마땅히 뭐뭐 해라 임마. must.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당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되겠어? 다음 보기 5번. 둘의 공통점. 네, 뭐 확실히 보이죠? 언어의 의미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거다. 이건 메타 윤리의 큰 특징 중 하나였었고요. 조금씩 정리가 되지. 물어보는 게 똑같아가지고 할만해. 다음. 자, A 16번. 보자, 어디 있나? 19페이지에 있네요. 자, 이건 19 수능이네요. 2019 수능. 봅시다. 또 적절한 것은 뭐냐? 윤리학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 바람직한 삶이 뭐냐? 그런 판단과 행위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자, 이제 보이지?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와 기준, 준거, 행위의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게 이론윤리라고. 됐죠? 다음에 네, 또 나왔네요.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거냐?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보자. 뭐요? 실천 응용 윤리.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뭐를 어떻게 물어보는지 빤히 보이죠.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가 다 똑같아가지고 되게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답은 4번이죠. 실천윤리. 윤리학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즉 문제에 대한 도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윤리학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기 1번. 자, 이제 슬슬 지겨울 거야.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하겠다. 메타. 보기 2번. 역시나 별표 한 개만 줄게. 도덕적인 관습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수많은 관습과 현상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 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의 현상이라든가 도덕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겠다는 거거든.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건. 오케이? 이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야. 이런 것들은 좀 외워놓는 게 편해. 다음. 또 나왔네. 윤리학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냐? 뭐였어? 메타 윤리였었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 메타. 보기 5번. 둘의 공통점. 아, 봐봐. 또 나오잖아. 계속 나온다니까. 봐봐. 봐봐. 말이 안 된다고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안 된다니까. 얘네 둘 다 당위. 영어로 must. 마땅히 뭐뭐 하라. 마땅히 이건 하지 마 이마. 이건 어떻게 가치 판단을 어떻게 배제합니까? 이거야말로 당위의 성격이고 가치 판단인데. 조심해요.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는 많이 합니다. 그 애들이. 다음 A18번. 이번엔 구평 문제네요. 보자. 18번 19페이지에 있네 또. 자, 옳은 것은 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 워딩을 찾는 건데, 자, 윤리학은 실천의 학문이다. 뭔가를 응용해가지고 해결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실천 윤리학 이게 필요하다. 그런 글이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자, 뭐라고 말하나 보자.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관습, 아까 봤던 관행, 이것을 객관적으로 기술, 설명, 묘사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기술 윤리학자들이겠네요. 그죠? 국어 화작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필자인 나는 실천 윤리학자일 거 아니야. 그치? 실천 윤리학자인 나는 이러한 것들이, 즉 기술 윤리학 이러한 것들이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천 윤리 입장에서 기술 윤리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나는 기술 윤리학자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문장을 찾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문장. 답은 2번이죠.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을 위한 판단이 중요한데 기술 윤리학자 이 바보들은 그걸 간과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답이죠, 뭘. 그잖아요. 이 기억에 들어갈 문장을 찾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보기 1번. 이론과 문제 간의 유기적인 상관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이론과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걸 기술윤리학자가 강조해, 간과해? 간과하겠죠. 어떻게 기술윤리학자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얘네들은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만 목적이잖아. 그렇잖아. 서술어 가지고 니네 함정 만든 거죠. 문장을 다 읽어야 돼요. 천천히, 꼼꼼하게. 다음에 보기 4번. 추론과 논리적인 검증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였어? 논증, 연역, 추론. 이건 메타윤리잖아. 기술윤리학자는 이런 메타윤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할 리가 없죠. 아니, 기술윤리학자가 논증과 추론을 왜 해요? 객관적으로 서술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간과한다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 문제의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기술윤리학자들은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간과하는 거니까. 끝까지 문장을 잘 읽어. 보기 5번.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서술을 가지고 니네 뒤통수 때리는 거죠. 관습에 대한 경험적인 객관적인 서술이 갖는 의의. 이걸 기술윤리학자가 아니 왜 간과합니까? 제일 잘 알지. 그죠?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함정을 파고 어떻게 너희들한테 오답으로 유도하는지 보이시죠? 그거 화작처럼 푸는 거예요. 국어 화작. 화자 입장에서 청자한테 한마디 해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술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됐죠? 좀 더 볼게. 이번에 18년도 수능 A24입니다. A24. 자, 역시나 기억에 들어갈 워딩을 찾는 문제네요. 자, 그럼 또 읽어볼게. 자, 나는 또 나왔지? 원리 원칙을 탐구해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이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끝. 이론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에서 연구된 각종 뭐 원리, 원칙 그런 규칙들을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자라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잖아. 그럼 이 글을 쓴 필자인 나는 역시나 실천 응용 윤리학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또 나오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보자. 문제 똑같죠?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객관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사실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뭐 기술하는 것이다 또 대놓고 써놨고. 그럼 문제는 똑같습니다. 나는 즉 실천윤리학자인 나는 이러한 입장이 즉 기술윤리학의 입장이 또 뽀뽀뽀뽀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천윤리학자가 기술윤리학자한테 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잖아요. 자, 답은 3번이죠. 야, 이 기술윤리학자야. 실천적 규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야, 이 기술윤리학자야. 왜 너는 그걸 잘 모르고 그 중요성을 경시하고 간과하냐 이놈들아. 답이라고. 사실상 거의 국어 문제 같은 거지. 오케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기 1번. 또 나왔죠. 추론, 논리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 논증과 연역과 추론에 주목하는 메타. 됐지? 다음 보기 2번. 네, 부정할 리가 없죠.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기술윤리학인데 어떻게 이것의 가능성을 얘네가 부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보기 4번.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설명의 필요성을 얘네가 왜 무시하냐고요. 객관적 서술이 바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술윤리학자가 이것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맞죠? 다음에 보기 5번. 이론적인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 이건 이론윤리 아니냐? 그럴 거 아니야. 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자, 이번에 쭉 넘겨서 A35번 갑니다. 네, 또 평가 문제군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A35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은 똑같아요. 기억에 들어갈 워딩을 찾는 거야. 여기 기억. 볼게. 나는 보자. 규범 윤리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봐봐. 과연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순수하게 학문적인 성립으로 가능하냐? 이거부터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 오호호. 요건 약간 난이도가 있겠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하는 건 바로 메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외워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하는 건 메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또 이제 누군가를 비판을 하네요.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인 생명윤리, 사회불평등 등등등 이런 수많은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끝. 얘네 누군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천, 응용, 윤리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마지막 문장. 나는, 즉 메타 윤리학자는 이들의 입장이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 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메타 윤리학자가 실천 윤리학자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답은 5번이죠.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천 윤리학자들은 간과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간과하니까. 학제적인 탐구의 필요성. 이게 학제적 접근이었잖아. 이걸 실천 윤리학자가 간과할 리가 없고 학제적인 성격은 실천 윤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니까. 보기 2번. 자, 또 나왔네. 윤리학은 당위의 학문이다. 이걸 실천 윤리학자가 왜 간과하냐고. 가치 판단에 개입되는 당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건 실천 윤리학자가 더 잘 알지. 그렇잖아. 보기 3번. 네, 역시나 도덕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실천 윤리학자가 간과 안 합니다.
그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자라고 보는 게 얘네들이니까 실천 윤리학자가 이걸 강구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보기 4번. 네, 역시나 이것도 강구한다가 말이 안 되죠. 규범 윤리학과 그 이론과 어떤 실천의 유기적인 연관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실제로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실천 윤리니까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구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할만하죠. 자, 35번까지 다 봤고요. 문제는 뭐 풀어볼 만큼 풀어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자이스토리 출판사에서 뭐 좀 변형한 문제, 그리고 다 이제 교육청 문제들인데 실제로 검증된 6월, 9월 평가원과 수능 문제는 전부 다 골라서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물어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A42번 같은 거 봐봐. A42번 보면 2022 대비 수능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실제 기출문제가 아니야. 이건 여기 수경출판사 지필진 쌤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응용해서. 그리고 혼자 풀어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해설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게시판에. 아시겠죠? 자, 1강의 주요 내용과 실제 기출 패턴 한번 쟁점을 연습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2강부터는 본격적인 철학사 내용을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2강은 저희 교재 26페이지 이제 테마 B 동양 윤리적인 접근부터 이제 조금씩 내용이 많아진다. 이 1강은 워밍업이었고 2강부터는 내용이 이제 조금씩 생겨. 그래서 뭐 미리 책을 한번 읽어오는 것도 좋고, 조금 깊게 한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개념 강의도 뭐 제 것도 있으니까 개념 강의도 한번 여기 해당되는 것만 한번 좀 빠르게 돌려보고 이런 느낌이군 파악을 하고 제 강의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2강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